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단지 창작물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나는 그날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새로 이사 온 집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무려 100년이 넘은 한옥이었다. 처음 이 집을 봤을 때부터 낡고 오래되어 빈티지한 매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으스스한 느낌도 들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며 창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난 그저 날씨 탓이라 생각하며 다시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갑자기 찬바람이 내 등 뒤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다. 몸을 돌려보니 오싹하게도 아무도 없었다. 신경이 곤두선 나는 벌떡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다시 침실로 돌아왔을 때 벽장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히 나는 벽장을 열지 않았었다. 스산한 기운에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벽장을 열어보기로 했다. 벽장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상자를 꺼내어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예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들로 보이는 가족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일기장을 펼쳤을 때 난 깜짝 놀랐다. 일기에 적힌 마지막 날짜는 정확히 50년 전 오늘과 같은 날짜였다. 일기는 그날 저녁에 이 집에 어떤 묘령의 여인이 찾아와서 기묘한 이야기를 하고 사라졌다는 내용으로 끝나 있었다. 이 가족이 그 일을 겪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을 들은 기억이 났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기를 접고 상자를 제자리에 둔 순간 집안에 갑자기 기묘한 휘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분명히 창밖에서 나는 소리였지만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서둘러 창을 닫고 커튼을 쳤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가 찍히지 않은 전화였다.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고 아무 말 없는 정적만이 들려왔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통화를 끊고 난 이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면 내 뒤에 흐릿한 그림자가 나타나곤 했고 집안에는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밤마다 들려왔다.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낯선 여인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속삭이곤 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두려워져서 나는 전문가를 찾기로 했다. 한 무속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녀는 내게 이 집에는 이전에 살던 가족과 관련된 원혼이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미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집 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익은 실루엣이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바로 그 사진 속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다가 이내 사라졌다. 나는 황급히 문을 잠그고 그곳을 떠났다. 이후로 그 집은 매물로 나온 상태로 계속 남아있었고 그 누구도 그곳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 그날의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종종 밤이 깊어질 무렵 나는 아직도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섬뜩하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작은 마을 외곽에 있는 노랭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 폐가는 평소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곳이다. 우리의 호기심은 그 소문과 함께 점점 커져갔고 하루는 잘못된 용기에서 비롯된 결심으로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우리는 손전등과 간단한 탐험 장비를 챙기고서 그 집으로 향했다. 폐가는 오래되어 낡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문은 모조리 깨진 채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부서진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별다른 장애물 없이 열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낡아빠진 방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바닥에는 쥐의 흔적과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벽지는 벗겨져 있었다. 우리는 조심스레 이 방 저 방을 지나쳐 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새벽의 어둠과 낯선 환경 때문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아래의 작은 문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친구들에게 그 문을 열어보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의 표정으로 나를 따라왔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우리는 어두컴컴한 나무 계단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하실로 이어진 길이었고 무엇인지 모를 차가운 기운이 기어 올라오는 것 같았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며 앞장서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계단을 내려가자 우리는 지하실 바닥에 다다랐다. 그곳은 깜깜하고 습기가 가득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기이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낡은 가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듯한 울림의 소리가 우리를 더 긴장시켰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우리는 그대로 지하실에 갇히고 말았다. 주변은 온통 어둠과 정적뿐이었다.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친구들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 소리는 폐가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고 바로 그때 다른 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 손을 붙잡고 손전등 빛을 휘저어가며 소리의 근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실루엣 하나가 나타나 우리 쪽을 천천히 향해 다가왔다. 그 실루엣은 점점 뚜렷해져갔고 우리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그 형체는 어느 순간 멈춰서더니 우리의 방향을 먼저 알아챈 듯 그저 서 있었다. 우리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문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겼다. 믿기 어렵게도 문은 순순히 열렸고 우리는 겁에 질린 채로 밖으로 빠져나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로 내달리며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착각이나 환각일 뿐이라고 서로를 안심시켰다. 결국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일이 이야기거리가 되긴 했지만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폐가에서 느꼈던 기이한 공포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집은 오래전 한 가족이 참혹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곳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계속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곳으로 도시개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한때는 최신식 아파트 단지로 인기를 끌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낡아져갔다. 단지 내에서 자주 들리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단지 내 13동 7층에 존재하는 이상한 아파트에 관한 것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13동 707호에 새로운 사람이 입주하면 그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이사를 가거나 어떻게든 그곳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곳에 귀신이 산다거나 무슨 저주가 걸려 있다는 이야기들이 돌았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다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만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몇 년 뒤 이 아파트로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들 역시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단순한 유령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도리어 그 때문에 저렴하게 이곳을 빌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부부는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설렘에 가득 차 있었다. 이삿날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는 무척 피곤했지만 새 집에 온 것을 축하하며 와인 한 병을 여러 건배를 했다. 그날 밤 부부는 피곤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날 밤 부인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부름에 이끌려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바라던 문을 열었을 때 무언가가 그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꿈에서 깬 부인은 기묘한 불안감과 함께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증이라 생각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내부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부인은 남편을 깨워 소리의 정체를 물었지만 남편은 단순한 환청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이 지나고 부인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낮 시간에도 집안에서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졌고 밤이면 다시 꿈에서 같은 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 문 안쪽에는 이번엔 실루엣 같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부인은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깼고 이틀째 밤이 되자 남편에게 직접 얘기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부인과 함께 아파트의 이상현상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밤마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소리가 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녹화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녹화 끝에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에서 카메라가 이상한 그림자를 포착했던 것이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고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이것을 본 남편도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주위를 수소문하여 아파트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이 그들에게 과거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아파트는 예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해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즉시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짐을 싸서 나와 사라져버렸다. 13동 707호는 다시 빈집이 되었고 이후에도 그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아무도 얼마 못 가 떠나버렸다는 전설만을 남긴 채 현재까지 입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전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각종 포럼과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이 아파트의 실체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직접 그곳을 찾아가 사진을 찍어 인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사진에서도 종종 이상한 형체들이 포착되어 여전히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극하고 있다.